자, 262페이지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 남용은 배임적 대리 행위를 한 걸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면은 갑이 있고요, 상대방 병이 있습니다. 이제 을인데요, 을이 가서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이 물건이 3억짜리 물건이에요. 이 3억짜리 물건을 갖고 3억 원에 매매하고 있습니다. 매매하고 있는데 지금 3억 원에 매매를 했으면 매매 대금 누구 갖다 주겠다고 표시한 거죠? 갑 갖다 주겠다고 표시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매매 대금은 다 갑한테 귀속이 됩니다 라고 표시를 했는데, 얘 실제 의사는 갑을 갖다 줄 생각이 아닌 거야. 횡령을 해서 저 돈을 가지고 여자친구하고 2년간의 해외여행을 가겠다. 참 건전한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했어요, 안 했어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죠. 여기에는 우리가 민법 제107조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 판례인 거야. 그럼 우리 민법 제107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원칙이 유효라고 얘기했죠. 그럼 원칙이 유효라고 한다면 의사 표시의 불일치라고 하더라도 이 대리 행위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다만 상대방이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때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참 빨리도 잊어버리셨네.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한 건데, 그죠? 222페이지 이건 참 정강석화 같이 잊어버려요. 222페이지 보면은 대리권 남용에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맨 위에, 그렇죠? 그 역을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지금 이게 뭔가요? 두 장 넘기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중에서 218페이지 보면은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고 돼 있죠. 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죠. 일단은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이 몰랐으면 유효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죠.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 발생하는데, 다만 상대방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만 있었으면 법률효과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무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리권 남용은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해서, 자, 이번에 학설과 판례, 그래서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107조 1항을 적용을 해서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그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해서 나타난 효과 등을 객관적 사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1번 좀 체크하시고 밑에 이제 효과 나와요. 효과 똑같은 내용이 효과로 나옵니다.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행위는 무효이므로 대리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오른쪽 페이지 2번에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하여 135조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제 이 135조 책임은 우리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135조를 공부해야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상대방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135조 책임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선의 무과실이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설명해도 135조 책임은 이게 지금 적용이 잘 안 된다고. 안 되니까 우리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행위는 무효고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진다죠. 그렇죠.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진다잖아. 107조 1항은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니까.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진다죠.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땐 책임지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리권 소멸입니다.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의 소멸도 이건 이제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좀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볼게요. 대리권의 소멸 사유 사성파, 사원수 이렇게 합니다. 사성파, 사원수. 이 사성파는 세 글자니까 대리인파요. 누구 파? 대리인파. 그러면 대리권은 지금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리인 나왔으면 한 사람 남은 사람 누구죠? 본인이지. 자, 여길 봐야 돼. 지금 그거 조금 이따 찾으셔도 된다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기 봐야 되죠? 자, 대리권은 누구하고 누구의 법률관계인 거야? 본인과 대리인 관계 법률관계인데 대리권이 소멸한다. 그럼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성파는 대리인 뺐으니까 남은 거 한 사람 누구죠? 그러면 본인이지. 그러면 이건 본인의 사망. 이거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아까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됐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그러면 너 해고야. 그래서 해고됐다 그런 얘기죠. 아까 처음에 했잖아. 고용했다가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된 법률관계 너 해고야. 그럼 대리권 소멸해야 되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됐다. 근데 너 해고야는 안 했는데 직무를 바꿔주기 위해서 너 업무 대기, 수권행위만 해고는 안 했어. 대리권 수요만 철회했다는 거야. 너는 더 이상 회계 업무 하지 말고 저쪽 가서 인사 업무 해. 그럼 고용관계는 유지되는 거죠. 원인된 법률관계는 유지되는 거죠. 근데 더 이상 회계 업무 하지 말고 뭐 해라? 인사 업무 해라. 그럼 회계에 관한 대리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 수권 행위를 철회했다. 아니 아까 이해해요? 이렇게 A, B, C, A하고 B하고 했는데 얘한테는 회계 업무를 시켰는데 그리고 전부 다 고용관계인데 너 회계 업무 그만해. 고용관계는 유지하면서 회계 업무 그만해 그랬다는 거야. 그럼 고용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해라? 보안 업무 해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여기에 관한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지. 처음부터 고용관계가 끝났다. 그럼 대리권 뭐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소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통된 소멸 사유. 이 공통된 소멸 사유는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있는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다. 그러면 임의 대리권 소멸 사유 사성파, 사원수 6개 다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죠. 그럼 법정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뭡니까? 그잖아. 요 사성파 4까지가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고 요거는 임의 대리의 소멸 사유니까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6개, 법정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4개죠. 이렇게 나눠 갖고 사성파 4, 4개죠. 4개. 이게 법정 대리, 임의 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 이거는 임의 대리 특유의 소멸 사유. 그러니까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렇습니까? 자, 이제 갖다 붙입니다. 이름 갖다 붙여요. 이거는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 이거는 본인의 사망.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의 뭐요? 사망. 대리인이 죽었으면 대리인 더 이상 법률행위 할 수 없는 자가 됐죠. 그럼 대리권 소멸해야 되고요.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가 됐다.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가 됐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어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교류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이 파산해서 완전히 거지가 됐다. 그럼 이건 매각 한도는 무조건 횡령하겠죠. 이게 배임적 대리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리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본인이 사망했다. 본인이 사망했으면 이 재산은 전부 다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되죠. 그럼 대리인은 더 이상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일이 없죠. 예, 그래서 본인의 사망. 원인된 법률관계 그래요. 본인이 대리인을 해고했다. 수권행위의 철회. 해고는 하지 않는데 보직을 바꿔주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발령을 냈다. 그럼 기존의 대리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왜 대리권이 소멸하는지도 지금 설명을 다 드렸죠. 여기에 이제 서비스로 대리인의 성년 후견에 계시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지만 대리인에 대한 한정 후견에 계시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시겠죠? 또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지만 본인에 대한 성년 후견에 계시나 한정 후견에 계시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다. 본인이 사망했을 때 대리권이 소멸해요. 하지만 본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거나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없던 대리인도 다시 선임해 줘야 될 일 아닙니까? 법정 대리인 선임해야 될 일이죠. 근데 대리권을 소멸시킬 것은 아니고 이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나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맞지만 법정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아니었죠. 그럼 법정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란 얘기는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도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일반적이란 얘기는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죠. 첫날 첫 시간에 제가 앞으로 일반적 이 얘기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다고. 일반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사성파 사까지죠.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다 소멸 사유니까 일반적 소멸 사유. 요거는요. 임의 대리 특유의 소멸 사유지 일반적 소멸 사유 아니고 법정 대리는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자, 요거 가지고 요거는 더 이상 뭐 암기할 것도 없어요.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사성파 사원수 해 보세요. 시작. 사성파는 누구 파요? 왜 대리인 파야? 세 글자니까. 그래서 둘 중에서 대리인 빼고 나면 하나 남았죠? 누구? 본인 남았지. 그러니까 하나. 본인. 원수. 그래 사성파, 사원수. 사성파하고 사하고 원수래요. 좀 이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원수지간이니까 대리권 소멸시켜야 되죠. 말도 안 되는 그냥 갖다 엮어 놓는 거야. 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요. 그래서 대리권의 소멸 그건 이제 그걸로 끝냅니다. 사성파, 사원수 이걸로 끝내고요. 자, 거기 우리 21의 기출문제 잠깐 볼까요? 21의 기출문제. 갑의 대리인 을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병과 갑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아, 이거 건물 매매 계약 체결했네. 이거하고 똑같네. 그죠? 그런데 다음 중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즉 대리 행위가 유효인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대리 행위가 유효일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을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 의사 무능력 상태. 대리인도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고 의사 무능력자가 한 행위는 무조건 무효죠. 그럼 갑에게 효과가 발생해야 하네요. 안 한다. 을이 병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했대. 통정 허위 표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발음 정해야지. 무효가 뭐야? 무효, 유효. 예, 무효. 왜 그렇게 해야지? 무효가 뭐야? 무효가. 자, 그다음에 을이 대리권을 남용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상대방이 알았대죠.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 알았거나 알 수만 있었어도 무효 아닙니까? 그다음에 갑과 을이 정으로 하여금 갑이 을과 정으로 하여금 공동 대리하도록 했는데 을이 단독 의사 결정을 체결했고 병이 이러한 제안을 알았다. 그럼 이것도 일종의 통정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이건 무효예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때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을의 대리권이 소멸했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병이 갑에게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을의 대리권이 소멸했대요. 이런데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한다고? 선의 무과실이다. 이게 이제 무권 대리를 해야 돼. 무권 대리. 무권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 무권 대리 중에서 표현 대리가 있어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직 안 배운 거야. 안 배운 건데 대리권이 있다가 대리권이 소멸했거든요.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대리권 소멸 사실을 상대방이 몰랐대요. 몰랐으면 그건 본인이 책임지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한 경우에는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5번은 아직 안 배운 겁니다. 하지만 1, 2, 3, 4번은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다 배운 내용이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예요. 대리행위는 누구하고 누구의 법률관계라고 얘기했죠? 을과 그렇죠. 상대방 병 사이의 법률관계입니다. 그래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 대리행위인데 이 행위가 과연 갑을 위한 행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의사결정하고 의사표시하는 굉장히 많은 행위는 하루에 수십 가지 굉장히 많은 행위가 생기는데 그 행위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도 있지만 대리행위로서 갑에게 법률효과 귀속시키는 행위도 있겠죠. 아니,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 자기 가족을 위해서 케이크 싸가지고 간대. 그럼 케이크 싸가지고 가는 행위가 갑을 위한 행위요?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요? 자기 집으로 케이크 싸가지고 가는 행위.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죠. 거기도 저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거 써야 됩니까?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밥을 먹을 때 카드 내고서 서명하세요. 그러면 갑 대 을 써야 돼? 그거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갑을 위한 행위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도 있다고요. 자기 개인을 위한 행위들도 있겠죠. 자, 이런 행위 중에서 그럼 을이 하는 행위 중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와 갑을 위한 행위를 서로 분리해서 표시할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걸 표시해야 돼? 갑을 위한 행위를 표시해야 돼?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를 별도로 표시해야 돼요? 그렇죠. 법률 행위는 내가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갑을 위한 행위입니다. 즉 갑을 위한다의 의미는 갑에게 이익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법률 효과가 갑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시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명이에요. 현명 방식은 분류식행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요식행위, 법인 설립 행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게 분류식행이에요. 그러면 분류식행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시, 묵시, 구두, 서면 다 가능한데 가장 일반적인 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건데 가장 좋은 건 이거죠. 갑의 대리인 을.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이렇게 표시한 거 가장 정상적인 현명인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갑의 이름만 썼다는 거야. 갑의 이름만 썼다. 자, 이 법률 행위 하면서 갑의 이름만 썼다. 지금 여기서 누구 거 팔겠다는 거죠? 갑 거 팔겠다는 거죠? 지금 누구 거 팔러 왔어요? 갑 거 팔러 왔죠? 이거 당연히 현명으로서 효력이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원칙만 보자고요. 예외까지 보면 머리가 자꾸 아프니까 원칙적으로 이것도 현명으로서 효력이 있고 법률 효과는 그럼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갑 거 팔러 왔다고 지금 했죠. 근데 문제는 을 이름만 썼다는 거야. 이 계약 체결하면서 을 이름만 썼대요. 그럼 지 거 팔겠다는 거야? 갑 거 팔겠다는 거야? 지 거 팔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현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현명은 갑의 이름을 밝히는 게 현명 아닙니까? 이건 현명하지 않은 거죠.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본다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얘가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는 전부 을 이름만 쓸 거 아니에요.
갑의 이름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을 이름만 쓰고 한 행위 중에서 자기한테 손해가 크게 생긴다.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때 머리에서 반짝 떠오른다. 아하, 난 대리인이니까 나 이거 대리 행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갑, 대, 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착오니까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얘가 대리권을 악용하는 일이 생기죠. 거래 안전을 해치는 일이 생긴다고. 자기한테 불리한 건 다 이렇게 밀어붙일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을의 이름만 썼다. 그러면 이거는 현명하지 않은 행위로 봐서 무조건 을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보는 거죠. 그럼 대리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대리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냐면 을의 이름만 썼어도 상대방이 대리인의 이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즉 현명은 분류식 행위라고 그랬잖아. 분류식 행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나는 대리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면 되는 거죠. 자, 매매 계약하고 있어요. 갑소유 물건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하면 가장 완벽한 현명이죠. 근데 이렇게 안 쓰고 매도인 을입니다 이렇게 쓴 거야. 매도인 을입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보여줬어요. 그럼 위임장 보여줬으면 위임장 본 사람은 이렇게 보고 아, 이 사람은 갑의 대리인이구나 라고 표시는 안 했지만 분명히 표시는 한 거죠. 계약서에는 안 썼지만 표시는 된 거죠. 분류식 행위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뭘 제시했다는 얘기죠? 위임장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에 몇 년 전에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위임장 써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자기한테 위임장 써줘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내가 나한테 위임장 써주는 거? 그 병이 깊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 있어. 내가 가끔가다 이렇게 보는데 뭐야, 내가 나에게 상을 줬다. 지가 무슨 지한테 상을 주냐. 병이 깊은 사람이잖아요. 그거 불치병이요. 일종의. 내가 나한테 상 줘요?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있네. 몇 분 보니까. 그 병이야, 병. 그거 못 쓰는 거야. 무슨 내가 나한테 상을 줘.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선물을 했다. 도대체가 어법에 안 맞는 얘기. 그거 자기가 자신한테 위임장 줬다. 그럼 병원 보내야 돼.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한 거 있다고 쳐. 하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위임장 쓴 건 병원 보내야 된다고. 뭐 가끔 이때니 참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죠? 하여튼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 주는 건 가능해도 위임장 쓰는 건 뭐라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매도인 난에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만 쓰고 있어요. 갑에 본인의 이름은 쓰지 않고 자신의 이름만 쓰면서 동시에 뭐 했다고요?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위임장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지 물건 팔러 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위임장을 갖고 다니는 걸 봤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지금 자기 거 팔러 온 게 아니라 누군가 대리인으로 왔다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죠? 대리효과 발생한다는 얘기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만 있었어도.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그래서 우리 대리행위의 현명 보겠습니다. 현명. 자, 114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본인을 위한 것임의 표시 그게 뭐예요? 현명.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죠? 분류식이죠. 예.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리고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 그러니까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는 이렇게 나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하는 건 능동대리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얘가 받는 거니까 뭐예요? 수동대리죠. 수동대리도 얘 어떻게 해야 돼? 야, 갑의 대리인 을 받아라 라고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보세요. 병이 을한테 돈을 줍니다. 1억 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을 이 돈 받아 그러고 던져줬어. 그런 건 이 매매 대금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빚진 돈,
갚는 걸까요? 그 참 어렵죠. 받을 돈도 1억 원 있다고 해봐. 매매 대금도 1억 원이고. 근데 얘가 아무 얘기 없이 야, 돈 받아. 그러고 1억 원 줬다는 거야. 그럼 그 1억 원은 매매 대금 중 일부를 받는 거야? 아니면 빚진 거 받는 거야? 그건 모르죠. 그건 해석에 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이거였어요. 야, 갑의 대리인 을 이거 받아라. 그러고 줬다는 거야. 갑의 대리인 을 이거 받아라 라고 줬으면 이거 매매 대금 준다라고 명시한 거 아닙니까? 이게 현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동del에 있어서도 누가 현명해야 돼? 상대방이 현명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현명이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해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뒷부분에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그 잘 나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또는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는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것이지, 즉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가 본인임을 표시하는 것이지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는 아니고,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첫 번째 줄만 줄쳐놓을게요. 상행위 대리에 있어서는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상행위 대리에 있어서는 현명주의가 적용이 안 되냐면, 요 밑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우리가 물건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팔고 있는, 편의점을 지키고 있는 또는 편의점 물건을 팔고 있는 그분이 거기 사장입니까? 아닙니까?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 관심 별로 없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물건들은 이미 소유자가 이런 형식으로 팔겠습니다라고 해서 가격까지 붙여놓고 제시한, 즉 청약이 이미 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정해진 가격대로 사면 되는 거죠. 사고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 거래 형식이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도 이 사람이 사장이 아니고 알바생이다라고 한다면 물 하나 사면서 저는 사장님 아무개고 저는 알바 누구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알바 3시간 하면 죽어요. 입술 부르터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상행위는 이미 다 팔겠습니다라고 본인이 다 제시해 놓은 물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현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인이 상점에 제시한 물건을 팔고 있는 자는 이미 상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들이죠. 현명이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현명은 필요 없는 거고요. 현명의 방식은 양쪽 가로 1번 분류식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류식 행위. 이게 분류식 행위니까 동그라미 2번에 명시, 묵시, 구두, 서면 다 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봅니다. 니은에 거기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해서 의사 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그죠? 본인 명의로도 한 게 이게 뭐야? 본인 명의로 현명한 거죠, 지금?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만 사용한 현명도 가능하다고 위에서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더라도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그래서 위에서 봤던 니은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은 우리 다음 과정에 할 거예요. 지금 이거까지 자꾸만 예외하면 지금 머리 아파.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의 효력.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 이거죠. 이거 현명 안 한 거죠?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즉 지 이름만 쓴 때는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뭐야? 본다야. 동그라미 치세요. 추정한다야, 본다야. 본다. 왜 본다야? 눈에 보이잖아. 을 이름만 쓴 거. 추정한다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만 추정한다예요. 을 이름만 쓴 거 보이죠 지금? 그래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저기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밑줄 쳐놓고 뭐죠? 위임장 제시 이러면 되는 거야. 판례가 위임장 제시니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전조 1항 규정, 전조 1항 규정은 뭐지요? 대리효과 발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원칙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행위할 의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조건 책임지란 얘기죠. 예외적으로 현명하지 않은 행위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되는데 그 예외에 동그라미 2번 줄 치면 돼요. 매매 위임장 제시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매도인란에 대리관계 표시 없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기재하더라도 소유자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대리 행위의 하자 그래. 대리 행위의 하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대리 처음 시작할 때 공부했던 거 한번 다시 떠올려 봐야 돼요.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안 잡혀 있으면 자꾸만 암기해야 되니까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대리 행위는 의사결정, 의사표시할 때 의사결정 누가 해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죠. 표시는요? 대리인이 표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의 의사와 누구의 표시를 비교해야 돼?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해야 되죠. 의사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 표시, 통정호의 표시, 착오 판단할 때 누굴 기준으로 해야 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사기 강박을 당했으면 의사결정 잘못했다 그 얘기죠. 이것도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의사결정 다 대리인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사결정할 때 사기 강박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이건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갑이 개입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리행위의 하자를 통틀어서 대리행위의 하자는 전부 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야? 대리인을 표준화해 판단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1항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영향을 받을 때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대리인을 표준하여 판단한다.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이런 일이 또 생긴대요. 요번엔 콕 찍는 거야. 그냥 콕 찍어. 갑하고 갑이 병소유의 이 집을 사고 싶은 거야. 그래요? 사고 싶은데 가서 다 이 집 다 둘러보고 왔어요. 둘러보고 와가지고 계약 체결할 땐 얘가 가격 할인을 잘 하는 편이니까 얘한테 가갖고 야, 요거 사와. 딱 찍은 거죠. 요거 사와. 얼마에? 3억 이하로 사와. 그랬더니 이글이 아니 그거 가서 물건 보셨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봤더니 좋더라. 야, 그거 좀 한번 사와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을은 가갖고 병소위에 이거 사면 돼, 안 돼? 아, 요거 사오래며. 그럼 요건 사면 돼, 안 돼? 요거만 사야 되죠? 그랬더니 얘가 여기 가갖고 저요, 갑의 대리인 을이거든요. 뭐 주세요? 요거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병이 예, 갑이 와서 보고 갔어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3억에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병이 아니 그건 내가 갑한테 3억 5천이라고 얘기했는데 3억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얘가 와서 탁 꿇으려는 거지. 제발 달라고. 그래서 무릎을 너무 멋있게 꿇어갖고 줬다는 거야. 그 매매계약 체결했네요.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이 행위의 효과는 갑에게 귀속이 돼야 되죠. 근데 문제는 뚜껑이 없네. 뚜껑이 없는데 갑은 저게 태양열 이거 지별판 올려놓은 줄 알았네. 근데 뚜껑이 없어. 가서 보니까 스타즈가 보여. 이거 손해 많이 생기게 생겼죠. 그래, 이때 갑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지.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했고 대리인이 이거 몰랐잖아요. 이거 몰랐으니까 이거 하자니까 하자담보 요구해야지. 근데 지가 미리 와서 봤다 그랬죠. 봤는데 이게 태양열 지별판 올려놓은 건 줄 알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펜트하우스 올라가면 여기서 유리를 통해서 천체 관측도 하고 이 꿈에 부풀어서 샀는데 보니까 뚫렸대죠. 그럼 얘 입장에서 이거 취소하고 싶잖아. 이거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대리행위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대리인이 몰랐으면 착오 주장해서 취소하거나
하자담보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콕 찍었대죠.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함에 있어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가서 했다는 거야. 그럼 이 행위 대리인이 의사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누가 결정한 거야? 본인이 다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의 흠결이 있거나 이런 건 다 누구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본인. 대리인이 가서 본인이 지시한 대로만 법률행위 했을 때는 의사결정 다 얘가 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대리인이 이거 몰랐어도 다 뭘 기준으로 해야 돼?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대리인이 몰랐다고 해서 얘는 대리인이 몰랐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리인이 몰랐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는 고쳐주시오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다든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싶은 건데 쥐가 지시한 거에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본인을 표준으로 해야 된다. 원칙은 누굴 표준으로 해야 되는데 대리인.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함에 있어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특정 지시 이 두 단어가 들어가면 누구 표준? 본인 표준이다. 그래서 2번에 2항에 특정한 줄 쳐야 되죠.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한 경우에 특정 대리인이 본인의 뭐에 쫓아? 지시에 쫓아.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간다. 그럼 특정이 들어가야 돼? 지시가 들어가야 돼? 지시지.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단어가 지시죠. 지시. 그럼 특정은 밑줄 치고 지시는 동그라미 쳐야 되겠다. 더 강한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행위한 때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 그 추가적인 설명은 오른쪽에 한번 가서 볼게요. 양쪽 가로 2번에 예를 들면 동그라미 1번 보이시죠? 예? 대리행위가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 이미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그러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한 거예요. 이때 취소는 누가 해야 돼? 본인이 해야지. 왜냐하면 계약 성립시킬 대리권에 소멸시킬 대리권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소멸은 항상 본인이 시켜야 되죠. 그래서 본인이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취소권 행사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설명한 거죠. 그러나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에도 그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이 암만 사기 강박을 당해도 의사결정 표시는 다 대리인이 한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을 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 가로 2번에 예를 들면 그래. 본인이 지정한 물건을 매수하는데 본인이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대. 구멍 뚫린 거 알고 있었대죠. 아니면 또 실수로 몰랐다. 비록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도 본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까지 봤고요. 이미 대리, 법정 대리 모두 다 적용한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대리인의 능력이에요. 아까 우리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 공부했었죠? 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 대리인이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의사 능력. 얘가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의사 결정해야 되니까. 근데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된다. 우리 미성년자 공부할 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허유대 할 때 대리인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했어요. 얘가. 근데 3억짜리를 잘못해서 2억에 팔았다. 그럼 손해가 1억이 생겼죠. 이 손해는 누구 손해예요? 갑 손해지 갑. 대리인 자신에게 손해가 생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억에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 누구 이익이요? 갑 이익인 거야. 손해가 생겨도 갑 거고 이익이 생겨도 갑 거죠. 그럼 대리인에게 손해 생기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우리가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등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미성년자의 재산보호, 제한능력자의 재산보호가 주 목적이거든요.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 법률행위 했다라고 해서 미성년자에게 재산적인 손해가 생길 일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뭐는 있어야 된다.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양쪽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본인이 원하여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다.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불이익하다라고 하더라도 불이익 결과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정도고요. 양쪽 가로 4번에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다. 그래서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한다죠. 자, 그런 정도 보고 대리행위의 효과 그래. 대리행위의 효과는 즉 대리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여기에 모든 효과가 다 귀속이 돼야 되죠. 주된 효과, 권리 변동 뭐 이런 것도 다 본인이 행사하는 거고 취소권이나 해제권, 즉 취소나 해제 사유가 있어도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본인이 해야 돼요. 원래 계약 성립시킬 대리권에 소멸시킬 대리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여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자, 그 법률효과의 귀속이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대리행위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데 자, 동그라미 2번, 3번 그 두 개 좀 줄쳐놓을게요. 중심적 효과,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청구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 하자담보, 취소, 해제권도 모두 다 본인이 행사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대리 과정에서 대리인이 횡령한 경우에도 그 효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책임 안 지겠죠? 그 두 개 좀 줄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 사실 행위는 본인에게 귀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불사신의 대리 없다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이고 이때 본인은요.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그때 본인은 눈 뜨고 살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 막 출생한 애기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재산 취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 우리 수업 시간에 할아버지가 토지 30만 평 막 출생한 손주한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살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본인의 능력 여부에 동그라미 1번에 본인은 자신이 법률행위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 능력, 행위 능력 필요 없어요. 하지만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권리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복대리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대리가 다 끝날 거야. 대리가 다 끝나고 무효 취소도 일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잘만 하면 다음 주 중에 총칙이 끝나겠죠. 다음 주 월, 화에 총칙이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물권 채권 들어가죠. 예, 총칙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총칙이 24문제죠. 예, 총칙이 24문제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